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위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위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용역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의 모든 것을 주도했다라고 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그동안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종점이 변경되는 용역 과정에서 많은 외부 기관의 개입이 있었음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결정되었던 양서면 종점안이 강상면 방면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용역사가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거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인 국토부, 현 정부 실세 국회의원이었던 김성교 전 국회의원, 또 양평군 등의 용역사 외부의 지시나 요구, 압력으로 타당성 조사 과정 내내 강상면 종점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상황에서 용역사가 그 근거들을 억지로 갖다 붙인 과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밤낮 없이 달려오신 최인호 국토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당 국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팀워크였는데요. 우리 국토위원님들께서 팀워크를 통해서 유능한 국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의 시작은 변경된 강상면 병산리 종점 일대가 대통령 처가 땅이라는 것인데, 이에 더해 변경된 종점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권력형 특혜 의혹에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 정부 여당은 명확한 해답은커녕 남 탓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책임을 떠넘기고 검증 자료를 숨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는지. 두 번째, 어떻게 국민 세금 230억으로 지어진 휴게소의 운영권이 유례없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는지입니다. 국민의 합리적인 의문을 외면한 채 국토부는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왜곡 조작 의혹이 있는 BC 분석을 발표하고, 여당은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조작과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이
국토위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푸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명되는 게 아니라 의혹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졸속으로 내놓은 BC조사 결과도 모두 다 엉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평 국민을 인질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법박하더니 이제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변경된 종점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 같고요. 양평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거짓은 낱낱이 좀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원내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국감 과정에서 제시하거나 또는 의혹을 밝혀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간사인 제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 또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용역사나 국토부가 시인했던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보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상면 대안이 중간보고서상 11월달, 작년 11월달에 중간보고서상 최저간으로 되기까지의 용역사 입장에서 본 외부 기관의 개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2년 3월 29일 날 국토부와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5월 16일 날 계약 체결 후 45일 만에 용역사가 도로공사의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대한 대안을 최초로 보고하게 됩니다. 45일 만에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또 5월 24일 날 5월 24일 날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한 지 2달 만에 현장 방문 2회만으로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요게 이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현장 방문 2회만으로 종점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해기술사가 용역을 주도했다. 특히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또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주 컨소시엄사인 경동 엔지니어링에서 미리 동해 용역사에게 강상면으로 종점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하는 발언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 매달 이제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서 6월 달에는 예타안이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뀝니다. 자, 그리고 7월 26일 날 전진선 국민의힘 신임 군수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 당선된 전진선 국민의힘 양평군 군수가 안철영 도시계획국장의 전결로 국토부에 3가지 노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3가지 노선에는 지금 종점 대안으로 사실상 결정된 강상면 대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2년 8월 1일 날 김성교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질의와
서면 질의 1차 제출을 하는데 노선 변경을 요구합니다. 강하면 IC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보고되었던 8월 달 보고서에서 갑작스럽게 예타안이 경제성에서 불리한 평가로 돌변합니다. 6월 달에는 불과 2달 전에는 예타안이 경제성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2달 만에 경제성에서 불리하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9월 22일 날에는 9월 달 보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국토부의 담당 실무 책임자였던 김호 서기관이 예타안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를 삭제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양평군이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 변경 요청을 합니다.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대안, 7월 달에 제시했던 양평군의 세 가지 대안 중에서 남한강 남측은 강상면, 지금 변경된 강상면 종점 안뿐입니다. 사실상 지금 종점 변경안으로 양평군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 달에도 환경 분야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환경 분야도 경제성에 이어서 부정적인 평가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김성교 국회의원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 2차 제출을 하는데 내용은 강화 IC 설치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10월 21일에 김성교 의원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도 서면 질의를 또 3차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힘있는 실세 국회의원이 세 차례나 다음 두세 달 안에 서면 질의를 하고 구두 질의를 한 것은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압력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상당히 큰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에는 국토부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용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 국토부의 지시, 또 실세 국회의원의 요청 또는 압력으로 볼 수 있는 또 양평군의 사실상 단 하나의 변경안으로의 요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강상면 안을 착수 보고 후 5개월여 만에 최저간으로 해서 사실상 종점 변경을 결정하게 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정인들의 주요 발언만 소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10일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저희 당 허영 의원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주요 내용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사전 승인을 해줬느냐, 김호 당시 책임자, 국토부 실무 책임자가 그렇다, 주요 내용 변경에 대해서 구두로 사전 승인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즉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노선 55% 변경에 대한 단독 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12일날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상훈 경동 엔지니어링의 이사가 장래 노선축 연장을 고려한다면 예타안이 유리할 것이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김호 서기관의 지시로 예비 타당성 안에 가장 큰 장점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장래 노선축 연장이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예타안이 계속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일날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이 가업계획서 사전 삭제 누군가 지시했나? 아시다시피 7월 25일날 국토부가 대국민 자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조라든지 삭제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의혹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김수현 경동의 상무는 사전 삭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국토부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국토부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변조를 지시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국토위에서는 이 사실과 관련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일 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배국 의원이 양평군은 세 가지 대안을 8일 만에 어떻게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시했는가? 라는 질문에 안철영 양평군 국장은 우리의 생각을 그냥 담아서 낸 것이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국토부에 제시했다. 대안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군 자체적으로 용역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그냥 담아서 제시했을 뿐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만으로 제시한 노선이 최저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일 날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장이 예타안의 단점 때문에 종점 노선이 변경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김수영 경동의 상무가 예타안에 문제가 된 종점부 터널 확장 등은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요즘은 민원이 가장 큰 검토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처음부터 국토부 장관은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를 기술적으로 양서면 예타안의 종점안이 상당히 불리하다 또는 어렵다라는 근거를 대었습니다만 실제 엔지니어링 그 상무는 책임자는 기술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고 변경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이다. 그 민원은 9월달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국회의 민원이었습니다. 그 국회의 민원은 다른 민원이 아니라 김성교 전 국회의원의 민원이었다 하는 것이 이 정언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면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 속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는 그동안 국토위의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용역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용역사를 불러서 물어보라 또는 용역사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종점 변경의 주요한 변곡점마다 주요한 고비 때마다 국토부의 지시 또는 실세 국회의원의 거듭된 요청 또는 압력 또 양평군의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사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로 드러난 국토부의 여러 가지 이 근거들을 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나오셨고 한준호 의원님 나오셨고 우리 박상혁 의원님 나오셨고 조호섭 홍기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이소영 의원께서 이번에 새로 제기한 남한강 휴게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남한강 휴게소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휴게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위에 현재 남양평 IC 바로 옆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정부가 추진해온 강상면 종점 안으로 결정이 되면 그 강상면 종점으로부터 1km 거리 내에 만들어지는 휴게소가 되게 됩니다. 이 휴게소는 올해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픈을 4개월 앞두고 있는 올해 8월에 갑자기 민자 사업자가 정해지고 그 민자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정고속도로의 휴게소는 총 207개가 있습니다. 그 207개의 휴게소 중 90%에 해당하는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100% 자금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 임대사업자에게 보장되는 사업권 운영 기간은 5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의 휴게소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약 2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7개의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단 한 번도 사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이 남한강 휴게소는 민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총 사업비 271억 원 중에서 도로공사가 이미 229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시점에서 민간 사업자는 42억 원의 돈만을 투입하고 15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민자 전환의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특혜의 의구심이 크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강 휴게소를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바로 2021년에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며 코스닥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테마주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많은 경쟁점에서 민간 사업자는 42억 원의 돈만을 투입하고 15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민자 전환의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특혜의 의구심이 크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강 휴게소를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바로 2021년에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며 코스닥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테마주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많은 경제지와 주식 전문가들로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와 대학 동문일 뿐 아니라 관련된 회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후보로 나가겠다고 말한 그 즈음에 기존 주식 가격보다 가격이 5배, 5배 이상 급등했고 마지막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선언이 되고 나서 그 전후에는 12%나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특혜성 민자 전환이 왜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배정되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게소의 매출액은 인근 고속도로의 교통량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특히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바로 1km 거리에 생긴다고 한다면 이 휴게소는 그 수익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2월에 취임하고 그 직후에 이 남한강 휴게소를 민자 전환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이 용역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교통량 산정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민자 사업자의 15년 사업기간 내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개통될 것이 매우 유력시되는 고속도로이고 더구나 그 분기점이 바로 불과 걸어서 갈 수 있는 1km 거리에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국토부가 밝힌 것처럼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만약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투입한 휴게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수익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로공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통량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시작하기 불과 며칠 전 국토교통부는 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의 요지는 원안에 비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이 BC가 0.1이 더 높고 고로 더 경제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C가 0.1이 더 높게 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용은 변경안이 더 많이 들지만 교통량이 6,000대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000대의 교통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제가 4가지 질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자신은 모른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면서 어느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원안과 수정안은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는 노선이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2가지 노선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개의 종점은 실제로 차로 4분 거리, 7km 거리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7km 차이밖에 나지 않는 종점이 변경된다고 해서 양서면이 종점일 때는 이 고속도로를 타지 않을 6,000대의 차량이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이것이 상식적인 설명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이 긴 노선 중에 인구 밀집 지역은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 해당하는 곳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교통량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북광주 분기점에서 양평에 있는 종점까지는 전체 교통량의 30%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로 논밭이 있는 저개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저개발 지역에 도래해서 종점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6,000대의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전체 교통량의 22%에 해당하는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납득 가능한 설명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의 인구는 12만 정도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여주시를 다 합치더라도 여주시는 11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을 획득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3기 신도시의 인구가 25만입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KDI가 발표한 예타 보고서를 보면 이 인구 25만의 3기 신도시가 유발하는 신규 교통량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대에 불과합니다. 25만 명의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하남과 남양주의 신도시가 유발하는 교통량이 1,000대에 불과한데 양평에서 종점이 7km가 바뀐다고 6,000대가 늘어난다, 6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고속도로가 송파구 도로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의 교통량 차이를 분석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65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고 송파구에 직접 연결되는 강남 3구를 합치면 160만 명의 인구가 이 고속도로를 직접 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얼마나 교통량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4,000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구 65만 명의 송파구의 도로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 4,000대밖에 늘어나지 않는 교통량이 어찌하여 양평군에서 종점이 7km 옮겨진다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5배의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국토부는 명확히 설명하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기도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나서 우리 최인호 간사님이 쭉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 국토위원들이 제기하고 언론에서 제기를 하자 국토부는 현안 보고 7월달 현안 보고 3일 전인 7월 23일 날 원희룡 장관이 전례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희룡 장관 스스로가 일타 강사로 나서서 유튜브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 용역사가 지난해 4월 중순경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용역을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을 밝히는 건데요. 그런데 국토부가 올린 과업 수행 계획서 상에 원래 자료에서 있던 4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용역사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 원본에는 과업 수행 방향 그리고 예비 타당성 평가 내용 검토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중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처리 대책 추진 방안을 보면 이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 기존 고속도로의 고교량 접속 및 근접된 터널 간 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페이지가 삭제된 채 홈페이지에 국토부는 이 과업 수행 계획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삭제된 4페이지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안된 것은 2022년 5월 16일 용역사가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를 했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경에 제출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업 수행 계획서 상에는 강상면이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종점 위치를 변경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그런 계획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2022년 3월 29일 날 이 용역 계획이 체결된 것이 3월 29일입니다. 3월 29일로부터 불과 열흘 후에 이렇게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사실상 확정하고자 하는 용역사의 의지가 담긴 용역계획서를 밝힌 것입니다. 이번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3월 29일 날 용역계획을 체결하고 4월 중순경 이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딱 한 차례만 현장 방문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국토부의 이 4페이지짜리 자료 삭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인수위 시절인 3월 말에서 4월경에 이미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다. 두 번째, 국토부가 과업수행계획서의 4페이지를 삭제하고 공개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난 7월 26일 국토위 상임위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취재를 해주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자 담당 국토부 도로국장의 답변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실수다. 용역사가 2가지 버전을 제출했기 때문에 실수로 2가지 버전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당시 용역사 경동 엔지니어링의 상무인 김수현 씨는 국토부 답변과 180도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김수현 상무는 국토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는 2가지 버전이 아니라 1가지 버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삭제한 내용이 없는 오로지 다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페이지 삭제와 관련되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수정 삭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이후 장철민 의원과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추가적인 질의를 하니까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토부 직원은 맞다. 너무나 많은 국토부 전화를 받았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수현 상무의 답변은 국토부의 답변과는 다르게 이 삭제가 실수가 아니며 그리고 국토부 도로국장의 답변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즉 원래 추정대로 국토부가 사실상 종점 변경 검토 내용을 담은 이 4페이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 국정감사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 이소영 의원께서 BC값 분석에 대해서 특히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BC값 공개는 국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공개한 국정감사 방탕용 BC값 공개라는 것이 저희 국토위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국토위는 이 BC값을 발표하면서 각각의 비용 판정은 용역사에서 잘 뽑아냈고 도로공사가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서 방금 이소영 의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아주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BC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사장은 BC값 공개에 대해서 도로공사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는 고의적인 4페이지 삭제에 이어서 국회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 이번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종합 감사를 통해서 국토부의 자료 조작, 변조 등에 대해서 또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궁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특혜 의혹을 끝끝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석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최인호 간사님께서 쭉 말씀 주셨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DI의 최종 예타 보고서에는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KDI의 예비 타당성에는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가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대안에서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미고려로 입장이 선회하게 됩니다. 최종 보고서의 사업 목적을 보면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두물머리 즉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가 명시가 되어 있고 기대 효과에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의 공식 문서에도 공문에도 등장하는 사업의 목적입니다. 즉 아까 최인호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타안의 종점이 양서면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장내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에서 미고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사무관에게 이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더니 국토부 사무관이 단독으로 어느 날 갑자기 미고려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다른 전문가들께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전문가들은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모든 길은 연결되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장내 노선 연장 계획이 미고려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개 사무관이 단독적으로 장내 노선을 미고려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종점을 양서면 저거 좀 보실래요?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보면 장내축을 고려하게 되면 이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양평을 거쳐서 양양고속도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종점을 변경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장내축을 미고려 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7km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양양고속도로로 접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결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락가락한 타당성 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2022년 6월 영업업체의 대한노선 검토에 보면 예비 타당성 환경적 특징, 즉 아까 말씀드린 예타안이 산지 훼손 최소화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훼손 최소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개월 뒤에 용역업체가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이 분석을 하는데 예비 타당성 환경성에 대해서 산지 훼손 증가, 즉 최소화됐던 것이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국감에서 했더니 용역업체 이상화 부사장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토공구간 공사 여탁수로 인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조사한 근거는 없답니다. 즉 과학적 근거 없이 3개월 동안에 산지 훼손 최소화에서 산지 훼손 증가로 바뀌게 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통은 설계 과정에서 토목공사 과정에 발생되는 산지 훼손, 환경 훼손을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업체는 과업 지시서 상에도 있지도 않는 것을 타당성 조사에서 공사할 때 이렇게 환경 훼손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리 분석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분들에게 여쭤봤거든요. 다른 설계사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 부분은 과업 지시서 상에 있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 뒤에 설계할 때 공사 시에 환경 훼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를 분석을 해서 다른 방도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업체 또한 종점을 변경시키기 위한 억지의 주장을 논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재부 예기 위반이라든가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라든가 미등록된 공문이 다수 있다든가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헤아릴 수 없는 오류들이 발견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땅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노선 변경을 제안을 했고 설계업체는 단 한 번 방문으로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냈고 국토부와 설계업체는 노선 변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끼워 맞추고 있다. 그러다가 들켰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평택시갑 출신 홍기현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기자분들 취재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개 드렸는데요. 하나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이번에 노선 검토하면서 만든 보고서가 5개 있어요. 6월, 7월, 8월, 9월, 11월 있는데 여기에서 노선 간의 비교 검토한 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요거를 요약해서 제가 PPT로 만든 거를 드렸습니다. 취재에 참고하시도록 드렸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일부는 앞에서 발표한 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문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예타안과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장단점 평가가 타당성 조사 초기와 후반기에 크게 뒤바뀐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6월, 7월까지는 예타안이 유리한 점들이 쭉 기술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서부터 예타안이 불리한 점만 남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강산면 종점안에 대해서 6월 7월에는 불리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9월서부터는 그 내용이 빠지고 유리한 내용만 남게 된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6월, 7월 말고 9월로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봤을 때 저는 양평군의 안철령 도시건설국장과 또 김선교 전 국토교통위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타안에 대해서 대안이 나온 이유는 예타안은 이 강화면 쪽에 IC가 없다. 그 양평 군민들이 그걸 요구한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는 강상면 종점안이 나왔다.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예타안에 그걸 반영해서 수청 IC라는 거를 신설하는 안이 있습니다. 강화면에 가까운 곳에 수청면이 있는데 거기에 IC를 신설하는 그런 안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예타안에 종점 부근에 민원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예타안을 좀 고친 게 종점을 100m 이동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예타안에다가 수청 IC를 신설하고 종점을 100m 이동하는 안을 예타 보완안이라고 하고 그거를 양평군에서 국토부로 넘길 때 대안 1번으로 넘깁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5일 날 국토부에서 경제성 분석을 한 자료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때 비교하는 걸 보면 예타안과 강산면 종점안만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타 보완안 이게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강산면 종점안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예타 보완안은 예타안 대비 공사비가 73억 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수청 IC를 설치하면은 강화의 IC 신설을 원하는 양평 군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점을 100m 이동하면은 종점 부근의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타 보완안은 교량과 터널 등 구조물이 최소화되고 또 산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훼손도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가 나온 장내 노선축도 고려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산면 종점안으로 가면 양평 시내의 교통이 혼잡해지는데 그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타안에 보완하는 이 안으로 가면 강산면 종점안으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 바로 대통령 처가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타 보완안으로 가는 것이 강산면 종점안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국토부는 왜 이걸로 안 하고 예타안과 강산면 종점안을 비교했느냐고 하고 물어보니까는 그 용역업체 사람들은 수청 IC가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는 좀 불리하다 해가지고 완전히 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수청 IC와 또 강화 IC 인근의 그 도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체가 설명하는 게 전혀 근거가 맞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강산면 종점안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훨씬 더 타당성이 높은 예타 보완안 이거를 배제하고 중간에 IC가 신설되지 않는 예타안과 강산면 종점안을 비교해서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안철령 국장과 또 김선교 전 국토교통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1일 국민의힘 양평군수 취임 직후에 대통령 처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불법 행위로 수사받던 안철령 양평군 도시과장이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국장으로 바로 원포인트 승진하고요. 그 직후에 안철령 국장은 자신의 전결로 강상면 종점안을 포함한 3개 노선안을 국토부에 송부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김선교 전 국회의원, 당시 국토교통위원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강화 IC를 설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김선교 전 국회의원은 2014년 양평군수 후보 때 핵심 공약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내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철령 국장은 김선교 전 양평군수 시절에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상당히 관계가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 때
이제 안철령 국장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안철령 국장은 양평군에서 약 30년간 도시계획과 도로 업무 등을 담당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일가가 개발했던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불법적으로 도운 일로 수사받고 또 기소까지 됐는데, 이분께 물어봤어요. 강상면 일대에 대통령 처가 일가 토지가 있다는 걸 몰랐냐 그랬더니 몰랐다고 합니다. 이거 참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일이죠. 또 노선 대안을 마련하면서 김선교 당시 교통위원 전 양평 군수 이분과 소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했던 김호 서기관에게 김선교 전 의원실에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보고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했더니 기존 예타안에 강화 IC 설치를 요청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겨달라는 요청받은 일은 없냐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다고 굳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선교 전 국회의원은 이미 2014년서부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 일을 취급하면서 강상면으로 종점 바꿔달라는 일을 내용을 말하지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국토부의 용역 보고서 그리고 아까의 정황을 보면 국토부나 또는 용역 업체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해 왔고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강상면 종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수건 사업으로 하고 있던 당시 김선교 전 국토교통위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선교 전 국토교통위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의원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사안들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 부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까지 해서 이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들을 좀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은 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바뀌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의혹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발단은 작년 국정감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병산이 땅 위에 의문의 창고 하나가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이 언덕 위에 창고를 지어놓은 것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었다라는 가정 아래서 그 오랜 진실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등록 전환, 형질 변경, 필지 분할, 지목 변경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집가 상승을 노려왔다라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자, 올해 6월 말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 지난 4개월은 이 끝없이 이어지는 정부의 거짓말 그리고 은폐 시도로부터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는지 몰랐다라면서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병산리 땅의 지번까지 짚어가면서 질의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몰랐다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무마해보려고 국토부는 갖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7월 10일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응종합 Q&A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항목에서만 무려 4가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현안 질의를 앞둔 7월 23일 웹사이트에 각종 문서들을 기습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삭제한 조작 문서를 올려놔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 국토부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조작을 감행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경 지시는 과연 누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결산 심사 당시
저는 원희룡 장관에게 용역사 과업 지시를 국토부가 했고 용역사가 이를 이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선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가 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장관은 끝내 국토부가 했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난차이진 국토부는 부랴부랴 BC값을 산출해서 발표하면서 대안이 경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탄과 대안 모두 BC값을 이를 미쳐넘지 않아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강상면 종점안을 주장한 이유가 사라진 것이겠죠. 자, 이 과정에서 저는 사전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확보를 했는데요. 최초로 제안했던 민자 노선안의 종점은 역시 양서면이었고 그 노선의 BC값은 1.02로 나타나서 경제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서면 종점안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국토부 주장이 또다시 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토부가 주장해온 모든 말들이 번번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은 강상면 종점안을 고수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라는 점입니다. 양평군의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이 강IC가 아니라 양평군 여기에 IC가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강IC가 목적이 아니라 양평군 내 IC를 하나 두는 것, 나들목을 두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강IC를 요구해서 노선을 바꾸게 한 것은 민주당이었다라고 비난을 해왔던 주장이 깨진 것이죠. 또 영역업체인 경동 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는 이틀간 현장 조사라고 대안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도 없이 대안을 그렸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국토부가 대안을 선정한 이유로 들어왔던 경제성 주장마저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현장을 둘러보고 엉성한 대안을 그렸고 하필 종점을 강상면으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김수현 상무를 신문하면서 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안을 그릴 때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이 자료를 참고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 군 기본계획은 2018년 2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이 자료에는 참고로 동일한 시기에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그 이후에 진행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두 종점이 양서면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군 기본계획의 최종 결재권자는 김선교 당시 양평 군수였고 또 작년 8월에 국회의원으로서 양평군 내 IC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시는 국토부, 이행은 용역업체, 그리고 이 모든 연출은 김선교 전 양평 군수를 비롯한 양평군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은 누가 취하게 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지도 88호선과 남평 IC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휴게소가 있는 남평 IC입니다. 먼저 국지도 88호선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국지도 88호선, 양평군은 작년 7월 국토부에 3가지 대안 노선을 제시하면서 국지도 88호선과의 직접 연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강IC 부분인데요. 국지도 88호선과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국지도 88호선과 서울 양평 대안 노선 중 11km 구간이, 이 부분도 11km 구간이 겹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 종점의 방향과 하남에서 시작해서 경산리로 가는 종점의 방향까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이 확장되는 구군, 요 일대에는 바로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들의 또 땅이 있었고 그 일대에서 300m 부근에는 ESIND의 땅이 또 존재를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의 땅들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수용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죠. 국지도 88호선과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남양평 IC, 여기도 바로 의혹 덩어리가 잔뜩 있습니다. 원래 이 IC는 타당성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정규 IC로는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와 같은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IC, 즉 하이패스 IC로 계획을 바꿨고 2016년 말 남양평 IC가 개통이 됩니다.
이 하이패스 IC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남한간 휴게소 같은 IC 개통 이후에, 그러니까 남양평 IC 같은 IC의 휴게소 같은 것을 둬서 이곳에서 차들이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IC 개통 이후에 저희가 7년 정도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소영 의원께서 밝히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휴게소는 만들어지지 않고 공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휴게소 운영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이 남양평 IC로 빠져나오는 길, 그리고 국지도 88호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당도하는 곳은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공흥지구입니다. 88호선 국지도가 확장돼서 다리를 타고 넘어가면 공흥지구로 빠지고요. 새로 만드는 대한노선 역시 남양평 IC를 통해서 공흥지구로 빠지게 됩니다. 김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추진된 각종 도로 관련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맞습니다. 이 표가 잘 안 보이시면은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길은 공흥지구로 통한다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큰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여사 일가가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큰 그림을 그렸고 정부가 나서서 이 계획을 실현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특혜이고 비리입니다. 아직 양평에는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김여사 일가의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양평 카르텔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들이 차근차근 밝혀져야 되고요. 현재 저희가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예.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쟁점을 조금 설명하시는데 논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요. 지금 한준호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홍기현 의원님도 그렇고 얘기하면서 우리 양평군의 안철영 국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은 다 아실 거고, 현재 원포인트 인사로 작년에 군수 선거 이후로 과장해서 국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기소가 되었죠. 즉, 공흥지구 문제 때문에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기소된 내용이 뭐냐면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즉,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관련되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ESIND가 공흥지구를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이 사람의 공소장을 보면 이 사람이 사업 기간이 만료된데도 불구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ESIND가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즉 특혜를 만들어줬는데 전혀 이 특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습니다. 공무원 3명이 기소되고 30년이 넘도록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인데 자기 연금이라든지 모든 공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도 그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검찰도 자기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즉 김건희 씨 오빠하고 대질신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법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 공흥지구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검찰 수사가 부실로 드러났다는 점도 이번 국정감사 국토위에서 부수적인 전 효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법사위 대검에서 또 밝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 의원님들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원내대표님, 예.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아마 지금 오늘 간담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하셔서 기자님들도 좀 정리가 돼야 질의가 좀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질문해 주시면 아마 성실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을 해 드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토위 최인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국토위 위원님들께서 팀플레이를 잘 하셔서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다각적인 문제가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제가 아주 입체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국정조사를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진짜 이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처가 비리,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이렇게 불거진 경우는 근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저희들 보고 있고요. 꼭 진실을 밝히는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취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